여러분은 언제쯤 비트코인을 파실 겁니까? 여러분은 언제쯤 비트코인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걸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되는 상점들이 많고, 비트코인으로 점심값을 엠빵에서 보내고, 비트코인으로 전기차 충전을 하는 게 특이한 사람 몇몇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게 당연한 거라는 듯한 일상으로 자리 잡는 그 순간은 언제쯤일까요? 물론 아직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가격까지 급락해 있다 보니까 원래부터 비트코인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잠깐 한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역시 그런 세상이 오겠어? 애니메이션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이분들께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1970년에 옛날 물에 잠기는 이 논밭이 지금의 강남이 될 거라고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1980년에 분당 나대지 땅에 대규모 신도시가 지어질 거라는 상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1990년에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난지도가 지금의 상암 DMC로 확 바뀔 걸 상상할 수 있었겠냐고요. 솔직히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그게 우리고 그게 인간입니다. 우린 미래를 아주 조금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상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미래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래와 정반대의 결과에 대해 확신하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특히 부동산 투자를 해오셨던 분들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와, 여기가 이렇게 변했네. 옛날에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긴 못 살던 애들이나 살던 곳이야. 어우, 이런 혐오 시설 있는 데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꼭 부동산 투자자가 아니어도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이, 그 동네에 오래 사신 주민분들이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뀐 동네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우린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부동산은 실물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내가 무심히 지나가다가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지할 수 있는 거지,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우리 눈에 보이나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곧 사용하게 된다라는 광고가 나오나요? 누군가 책임을 지는 주인이 있나요?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간 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실체가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다는 거냐? 아무것도 없는 걸 뭘 보관하고 옮긴다는 거냐? 다들 미친 거 아니냐? 등등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논리대로라면 1970년대 강남, 1980년대 분당, 1990년대 상암 모두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사기인가요? 물론 국가 주도의 부동산 개발이라는 국가라는 강력한 주체가 있고 그들이 강력한 신뢰감이 있으니 그 정보만 알았다면 당연히 투자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겠지만, 만약 그런 주체가 하나도 없고 계획이 없는 상태였다면 그럼 아무도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전 그게 아니어도 무조건 그 땅의 가치를 알아본 선제적 투자자가 존재했을 거라고 봅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고도 성장기, 수도의 크기가 확장되며 메트로폴리탄으로 진화하는 과정은 전 세계 선진국에서 모두 나타나는 변화인데, 서울의 한강 남쪽 강남, 강남의 바로 옆 경기도, 서울 한가운데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계속 버려질 땅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알아본 소수의 사람들은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투자한 땅이 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에 팔 생각일까요? 몇 년까지 투자할까요? 아마 이런 질문들을 그 투자자들에게 한다면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이걸 왜 팔아? 계속 올라갈 텐데. 나는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바로 장기 투자의 핵심입니다. 장기 투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 구조를 갖는 자산을 발견하고 그 자산의 구조에 변화가 없다면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자산의 상승을 끝까지 누린다는 것, 그리고 많이 올랐다라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 장기적 우상향 자산을 매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의 핵심이고 비트코인 장기 투자의 포인트입니다. 비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해야 하냐고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을 땅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세요. 1BTC를 모으는 게 부동산 등기를 치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 개 등기를 치면서 계속 모아가면 어느새 1970년대 강남이 2020년이 되고 1980년대 분당이 1990년대 상암이 현재가 되고 미래의 용산이 되듯이, 우리가 미래에 왔고 미래를 다 알고 있지 않아도 이미 확정된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땅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마인드처럼 비트코인의 코드는 변하지 않는다,
좋은 땅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처럼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는 계속 확장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만 정확하게 이해한 채 잡념을 멀리하고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비트코인 투자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초장기 인생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폐 혁명이거든요. 오래된 빌라가 부서지고 새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재개발 사업도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데 하물며 전 세계 사회, 경제, 정치, 문화와 연결된 화폐 혁명이 5년 만에, 10년 만에 끝날 수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해선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장기 투자 마인드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그래야 실망도 없고 단기간에 승부 보려는 무리도 안 하고 결정적으로 장기적 투자 플랜을 세울 수 있습니다. 30년이 길다고요? 본인 생에는 빚을 못 벌 투자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재개발 투자에서 땅의 가격은 아파트가 다 지어져야만 오르나요? 아니면 투자되는 기간 동안 계속 오르나요? 강남 땅은 지금의 모습을 다 갖춘 다음에 올랐나요? 계획이 발표되고 조금씩 진척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올랐나요? 우린 투자의 본질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 역시 많지 않은 나이지만 저보다 젊은 후배, 지인분들께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바닥 보면서 걷지 마라. 보도블록만 쳐다보면서 살지 마라. 오늘 얘기는 투자 얘기도 아니고 인사이트 얘기도 아니고 제가 말할, 논할 자격도 없는 인생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제 동생 같은 분들께 드리는 동네 형 얘기예요. 주변에 보면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툭 하는 그런 형 있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저런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젊은 2030 분들께 동네 형이 그냥 하는 얘기다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사회로 나와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회사 생활 빡시게 하고 재테크 하겠다고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아껴가면서 매달 몇십, 몇백만 원 모으면서 투자하면서 제가 말하는 영상들 보면 뭔가 부자로 가는 길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웅장해졌다가도 시간이 몇 개월 지나고 1년이 돼도 지지부진한 수익률과 계좌잔고 보니까 갑자기 한숨이 나오시죠?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간 돈이 안 모일 것 같죠? 난 언제 그 돈을 모아서 안정된 삶을 살고 언제 자산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계산해보면 답이 안 나오시잖아요. 제가 이 마음 잘 압니다. 솔직히 이 과정을 겪어본 사람은 잘 알죠? 결혼하자마자 부모님이 집 마련해주고 맞벌이하면서 적당히 쓰고 남는 거 모으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다 여유가 없고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집은 어차피 못 살 것 같으니까 일단 좋은 차라도 한번 사보자. 리스로 땡겨서 타다가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여행이 남는 거다. 추억이라도 많이 만들게 못 가본 해외로 가자. 너도 나도 골프하는데 골프 안 하면 사람들이랑 대화해도 못 낀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골프부터 배우자.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땅바닥만 보면서 걷지 마세요. 멀리 보면서 걸으면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땅바닥의 보도블록 모양만 보면서 걷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처음엔 제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멈춰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면 최대 정지 마찰력 이상의 힘이 필요하죠? 정지해 있던 물체의 힘을 점점 증가시키면서 밀어주면 어느 순간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정지해 있던 물체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의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짐이 가득 실려있는 수레를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게 하는 데는 엄청나게 큰 힘이 필요하지만 일단 움직이고 나면 쉽게 끌 수 있다는 게 이 원리잖아요. 제가 더 쉽게 설명드려볼까요? 만약 누군가 호기롭게 유튜브를 시작했다면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0명에서부터 수익화가 가능한 1000명이 되는 과정까진 1000배가 상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1000배 상승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렇게 성장시켜본 경험이 많으세요? 그것도 처음 시작한 걸 짧은 시간 만에 하는 게 쉬울까요?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호기롭게 시작했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단계 전에 유튜브를 그만둡니다. 어찌 보면 유튜브 세계에서 구독자 1000명이 최대 정지 마찰력인 거죠. 근데 만약 이 1000명을 넘어섰다면 1000명이 10,000명 되는 것은 10배, 10,000명이 20,000명 되는 것은 2배인 거죠. 배수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물론 배수가 작아진다고 쉽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이미 멈춰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만든 이후의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 정지 마찰력은 돌파된 거라 얼마나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느냐의 영역이지 멈춰있는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멈춰있는 무언가를 움직이게 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말도 안 되는 1000배, 2000배의 배수의 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 1000배의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초반을 조급함에 계속 단단하게 뭉쳐놓지 않으면 절대 높은 산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유튜브 구독자로 설명했지만 투자든 인생이든 커리어든 전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처음 모아가는 과정? 절대 쉽지 않죠. 그게 쉽겠습니까?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움직이지 않죠? 이런 식으로는 10년, 20년을 살아도 아무것도 해결될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더 빨리 부자 되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 같고, 선물 옵션 고배율로 땡겨야 할 것 같고, 신용융자로 주식 레버리지 써야 할 것 같죠? 적립식 매수로 비트코인,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아무리 사봤자 절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답이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드시는 시기가 진짜 여러분이 사는 지금뿐이었을까요? 과거엔 산업화로 빨리 발전했으니까 기회가 많았다고요? 기회도 많고 사람도 많고 리스크도 많았겠죠. 어떻게 기회만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앞선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이 다 나보다 똑똑하고 금수저였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도 그들은 어떻게 불을 일구고 이 답이 안 보이는 터널을 통과했을까요? 다 선물 옵션 했을까요? 다 단기 트레이딩 했을까요? 그게 아닌데 그들은 부자가 됐잖아요.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0에서 1000명을 만드는 1000배의 상승이 필요한 최대 정지 마찰력을 돌파해서 자신의 부의 바퀴를 움직이게 했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친 듯이 노력하시는 분이라면 자신의 행위를 의심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밀어야 움직이는지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주위에 물어보지 마세요. 그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계속 움직일 때까지 미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알고 있어야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밀고 있는 이 물체가, 이 행위가, 이 자산이 장기적 우상향인가 아닌가 이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이것도 모르겠다면 일단 공부부터 해야죠. 엉뚱한 짱돌에 붙어서 밀지 말고 정확하게 그 대상과 행위를 파악하고 최대 정지 마찰력 돌파의 순간까지 중간에 의심 없이 계속 미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 밀립니다. 계속 저축하면서도 막연했는데 어느덧 계좌에 1억 찍혀있고 2억 되고 3억 되고 이렇게 모이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움직이게 됐다면 그때부터는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다시 최대 정지 마찰력을 돌파하기 위해서 1000배의 에너지를 써야 될지도 모르니까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계속 미는 거예요. 저도 사회 초년생 시절과 신혼 초반에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하면서 어떻게 하면 몇십억대 자산을 모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언제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연봉이 도대체 얼마가 돼야 할까? 임원이 되면 그때쯤 그렇게 되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반 1000배의 과정이 지나고 10배, 5배, 2배의 과정이 술술 흘러가다 보면 어느덧 과거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오던 숫자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 제가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 관련해 최근 말씀드렸던 영상에 있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막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복리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드린 그 영상의 내용처럼 투자의 영역은 곱셈의 세계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의 세계에서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투자라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자산이 최대정지 마찰력을 넘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순간적으로 쭉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 띄어져 있는 카드 한번 잠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조금 지나서 다시 되돌림, 그리고 천천히 횡보, 그리고 다시 한번 쭉 상승,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흐름을 타면서 자산의 규모가 커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아직 100억대 자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시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계속 공부하고 모르는 영역에 도전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2030 젊은 구독자님들께 제가 경험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절대 자신의 노력을 의심하지 말고 지겹다고 밀던 손 놓고 드러눕지 말고 어차피 해도 안 된다는 말, 늦었다는 말, 이런 식으로는 30년치 월급 모아도 안 된다는 복리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 따위를 들으면서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져서 땅만 보고 보도블럭 색깔만 쳐다보면서 걷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을 보세요. 멀리 보세요. 일단 1000배의 기적을 만드세요.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어 보여도 계속 미세요. 일단 커리어나 사업이라면 끊임없이 개선점 찾고 퀄리티 올리면서 시간을 갈아 넣으세요. 대충 해서 움직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당히 밀다가 딴 데 가서 밀 생각 말고 옮길 때 옮기더라도 한번 최대 정지 마찰력 돌파하는 경험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적 우상향 자산을 정확히 찾고 계속 보유하려면 그에 맞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훅 하는 순간 겁에 질려서 다 팔아버리고 욕심부리고 레버리지로 땡겼다가 다 털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버는 것만큼 보유하는 것도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 돌파하기 전까진 자만하지 말고 계속 공부하면서 한번 시간을 갈아 넣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한테 쌓인 지식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설령 어쩌다 보니까 자신이 움직인 무언가가 다시 멈췄더라도 다시 1000배의 에너지를 쏟는 과정을 누구보다 수월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결과를 아니까, 해봤으니까, 느낌 아니까, 그거 다시 하면 된다는 거 아니까, 귀찮지만 다시 하면 되니까, 할 수 있으니까, 몸이 기억하니까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산인 거예요.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고, 그럴싸한 핑계 대지 말고, 옆에서 포기한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오늘도 그냥 또 밀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매일 회사 마치고 도서관 와서 또 유튜브라는 돌을 움직이려고 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루고 싶으면 방법 없습니다. 미친 듯이 해야 돼요. 워라벨? 이딴 거 없습니다. 일단 최대 정지 마찰력 돌파해서 움직일 때까진 시간 갈아 넣고 에너지 집중해서 돌파하고, 그렇게 돌파한 이후엔 누가 멈추라고 해도 본인이 안 멈추는 상황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지겨워서 하기 싫으면 그때 가서 그만하면 되니까 지금은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자신이 그만해야 되는 이유 그럴싸하게 얘기하면서 들어 누우면 그건 답 없는 거예요. 저처럼 누군가 듣기 싫은 얘기 해줄 때 그때 못 이기는 척 한번 다시 일어나서 놓았던 손 다시 대고 한번 쭉 밀어보세요. 아시겠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많은 구독자님들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06년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어느 날 완두콩을 관찰하다가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정원에 심어놓았던 완두콩들을 쭉 살펴보니까 좋은 완두콩은 20%의 콩깍지에서 나오고 나머지 80%는 콩깍지가 비었거나 작은 완두콩이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자연현상에서 영감을 받은 파레토는 이 원리를 거시경제학으로 확장시켜서 이탈리아 국민의 약 20%가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나타냈던 80-20 법칙이 훗날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인 조셉 주란에 의해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파레토의 법칙은 우리의 삶과 투자의 영역 안에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파레토가 발견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두콩과 같은 자연현상이든 인간의 경제활동에 의한 결과물인 부의 분배든 그 무엇이 됐든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딱 80대 20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리와 개념엔 상대적 분배의 개념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론 무어의 레버리지에 보면 이 내용을 레버리지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 레버리지의 한 챕터에 나오는 파레토의 법칙과 복리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투자와 인생의 도전들을 어떻게 끌고 가며 마인드를 갖고 가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건 균등하게 분배되고 성과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두콩의 80%는 불량이고 20%만 좋은 상태라는 점, 전체 외부의 80%는 20%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의 20%가 회사 일의 80%를 한다는 점, 제품에 대한 고객 불만의 80%는 20%의 고객에게서만 나온다는 점,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80-20 법칙의 사례들이 많죠. 그럼 이 파레토의 법칙을 레버리지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라는 건 지렛대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데 적은 힘으로 더 큰 무게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지렛대를 사용하는 것처럼 단순히 더 큰 규모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개념 외에도 자신의 노동력이나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파레토의 법칙을 레버리지 관점에서 다시 보면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그중 80%의 일에서 내 성과의 20%만 나오고 나머지 20%의 일에서 내 성과의 80%가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결국 자신의 일의 20%가 나머지 80%보다 4배나 효율적인 활동이란 얘기죠. 그럼 만약 내가 그 나머지 80%를 모두 없애버려도 전체로 봤을 땐 20%밖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늘 매사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일상과 성과의 거의 대부분은
내가 하는 특정 일과 시간인 20%에서 모두 창출되고 80%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내 행동과 시간들은 효율이 엄청 떨어지는 상태를 반복하면서 겨우 20%의 성과밖에 못 내는 거라는 얘기니까 만약 내가 정확하게 자신의 코어 밸류인 20%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엔 자신의 시간과 행동에 높은 가치를 줄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자연법칙 범위 안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의 80%가 아주 효율이 낮은 상태로 겨우겨우 20%의 성과만 내는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 과연 그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 내가 이 원리를 깨닫고 20%의 핵심적인 일들에 효율적으로 집중하면서 80%라는 절대적 시간을 활용해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시간의 효율은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투자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들이 있다면 그 자산들 중 80%는 전체 수익의 20%만 깔아주고 나머지 20%의 핵심 자산들이 전체 수익의 80%를 하드캐리해주는 게 일반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덱스 투자나 같은 자산군 안에서의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를 그닥 선호하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그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자신의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산은 소수로 정해져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고 판단할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가능성 있는 것들을 일단 다 담고 아예 다 집어넣고 믹서로 갈아서 갖고 있겠다는 게 인덱스 투자를 하는 방식인 건데 이건 파레토의 법칙으로 보면 그냥 20%와 80%를 구분하지 못하게 섞어놓겠다는 의미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땐 또는 어떤 행위를 할 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아도 일단 과감하게 시작할 동기를 줘야 되고 그렇게 시작한 투자나 행위가 가시적 성과를 주면서 점점 믿음이 생기니까 그 20%의 자산과 행위에 계속 힘을 실어주면서 자신의 80%의 부와 성공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가 오를지 모르니까 인덱스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럼 직업은 어떻게 골랐고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고르고 과감하게 시작했고 실거주 부동산은 뭘 기준으로 그 큰 돈을 하나의 물건에 투자했습니까?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게 선택의 영역이고 그 선택은 늘 어렵지만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의 반복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직관을 키우고 그렇게 현명한 투자자, 현명한 사업가, 현명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금융투자의 영역에만 가면 못 고르겠다고 선택 못하겠다고 20%와 80%를 다 갈아서 합쳐버리고 혹시 모른다면서 이것저것 쇼핑하듯이 포트폴리오에 다 담고 하나의 종목에 집중하면 몰빵 투자라며 위험하다고 하는 거냐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직업을 하나 고르고 사업을 하나 골라서 시작하고 자신이 거주할 집을 하나 골라서 오랫동안 살고 애인이나 배우자를 한 명 골라서 소중한 자신의 삶을 깊이 함께 하는데 왜 금융자산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상하고 위험하고 투기적인 행동인 것처럼 생각하냐는 거죠. 전 그래서 금융자산이든 부동자산이든 직업이든 사업이든 배우자나 애인이든 자신의 직관과 예리함 그리고 상상력이라는 덕목들을 이용해서 현명하게 선택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능력을 계속 키운다면 무엇이든 성공할 것이고 아직 그런 능력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일단 준비부터 하고 행동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무엇이 내 삶의 80%의 성과를 주는 20%의 시간과 행동인지 모른다면 괜히 효율을 올리겠다면서 그 소중한 행동과 시간을 없애버리고 엄하게 효율이 낮은 80%의 시간만 더 늘릴 수도 있다니까요. 자신의 인생이라는 완두콩 중에서 어떤 게 20%의 좋은 완두콩이고 어떤 게 질 나쁜 80%인지 분별하는 작업이 가능하다면 업무든 사업이든 투자든 이 파레토의 법칙을 이용해서 최대의 효율을 올리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20%를 찾았다면 여러분은 그 20%의 행위에 최대한 오랫동안 집중하면서 복리의 마법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 책 론무어의 레버리지에는 복리의 법칙과 관련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당신이 나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기 위해 지금 열심히 일해야 한다. 시간과 성과는 반비례할 것이다. 당신은 처음에 가장 낮은 성과를 얻기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것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은 원래 공정하지 않다. 성과와 비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에 당신이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일을 수행하게 되고 성과는 복리 효과로 증가할 것이다. 이 문장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덕스럽고 새로운 것을 쫓고 비현실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복리의 법칙과 반대되는 사고방식이다. 처음에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 가장 적은 성과를 얻는 것을 거부하고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큰 성과를 얻는 일만 찾아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다. 그
그런 사람들은 복리의 효과가 빨리 나타날 것 같은 일을 따라간다. 그들은 어떤 일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포기하고 또 시작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되면 복리의 효과로 불어나는 것은 고통과 불행, 낮은 자존감뿐이다. 그들은 일이 잘못되면 남을 탓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것이다. 이것은 레버리지가 아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처럼 우리 주변에는 계속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들이 넘쳐나죠. 당장 성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지금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장 낮은 성과로 보이는 자산들에겐 투자하지 않고 우량자산의 적립식 매수는 수익률에 티도 안 난다고 하면서 맨날 늦었다는 얘기만 반복하면서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야, 거 티도 안 나는 적립식 매수 그만하고 지루한 자산 들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뻔한 얘기 좀 그만하고. 한 방에 팍팍 올라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소액으로도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걸 하란 말이야. 그러나 이런 마인드는 복리의 법칙에 완벽히 위배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부의 해자를 만들기 위해 자산의 개념을 갖고 적립식으로 성벽을 쌓아가는, 지금 당장은 가장 효율이 낮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가장 적은 시간과 행동만으로도 가장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복리의 법칙에 따르는 행동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파레토의 법칙을 믿고 자신의 직감과 예리함, 상상력을 더해서 판단한 가장 효율적인 20%의 행동에 집중하고 나머지 80%를 보다 가치 있는 시간과 행동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렇게 선별된 자신의 목표와 투자 자산들을 복리의 법칙을 믿고 장기적 관점으로 그 뿌리가 끝까지 내릴 때까진 계속 시간과 에너지, 자금을 투여하면서 믿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남들이 여러분께 던지는 벽돌은 모두 주워서 탄탄한 경제적 해자의 기반을 쌓는 건축 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장기 투자자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파레토의 법칙과 복리의 법칙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계속 잊고 그 가치를 무시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리스펙 투자 플랜 구독자님들께서는 무엇을 하든 꼭 이 법칙들을 기억하면서 행동하시길 다시 한번 권하면서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